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대선은 한국의 진보 세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봤던 것처럼 선거판 자체가 특정 이슈라든지 어떤 후보자의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보수대 진보라는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 거의 양 진영에서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결집시킨 것 같습니다. 힘 대 힘이 부딪혔고, 여전히 이제 한국의 보수가 굳건하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제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따지면 한 6대4 이상으로 보수 세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고 나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향후 5년 뒤에 가게 되면 그런 진영 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요. 일단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 실망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폭넓게 깔려있던 판이었죠.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60% 이상이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낮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 그만큼 정권교체 해야 되느냐, 정권교체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그런 그 어떤 현 정부, 남이 잘못한 것에 의존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 것을 스스로 보여주지 않고 남의 잘못에 편승을 해서 지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의제 설정과 관련된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를 특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많은 신문에서 이번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50대 유권자 수도권 이 두 변수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두 개를 묶어서 공통점을 찾아내면 결국은 그 생활과 관련된 어떤 불안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전통적으로 진보가 강해야만 되는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대선판에서 가장 많이 아마 논의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나 복지와 관련된 이슈였을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사실 박근혜 쪽에서 먼저 선정을 했죠. 그래서 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추후로 이루어졌던 논의도 있지만, 일단 그 의제를 선정을 하고 그 과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가 유리한 이슈지만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하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는 정도로 바뀌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대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삶의 문제보다는 여전히 이념적인 부분에서의 논쟁에 조금 더 진들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지난번 대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주화 이후에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적어도 이제 절차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거의 뭐 상당한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죠. 물론 MB 정부 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절차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 진보가 이루어졌고,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 정도 됐을 때는 그로 인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진보 진영이 주장해왔던 그런 민주화라고 하는 거대 담론 이후에 어떤 상품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절실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뭐 인권이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계속 강조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정책 상품이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거에 대한 시대적인 효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에 좀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진보의 상품은 뭐냐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평가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의 형태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특히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안철수 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보수 진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 이념적인 틀을 벗어난 제3지대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치 기성 정치권과 관련해서 보게 된다면 기존의 지역주의에 의존해 있는 두 개의 거대 정당,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의 독점적인 구조, 폐쇄적인 구조, 독과점적인 구조를 깨자, 이런 요구라고 보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적어도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게 자기 기득권을 좀 더 벌리려고 하는 좀 더 과감한 어떤 행보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차별성을 갖고 보일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의 구도, 폐쇄적인 구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서두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한 30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부산 지역에 한 30몇 프로 나왔어요. 한 30%,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을 합치면 한 30%,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선자 수는 몇 안 되죠. 이게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화에서 사실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거의 다 제도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독과점 구조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좀 더 자기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전면적인 비례대 투자를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더 이상 기존의 이런 제도적으로 얻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좀 더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번에 사실 안철수 쪽에서도 그 약속이 못 나왔고 민주당 쪽에서 그 약속이 못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좀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던져졌고 그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개혁의 과제로 폐쇄적인 구조를 깰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 또 한 가지 중요했던 부분은 역시 그러니까 이제는 노무현, 김대중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도 어제 친노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노무현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긴 했지만 어떤 그 통치 안정성이나 신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혹은 우려를 끼쳤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DJ와 노무현을 이제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제3의 세력으로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절박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그 자기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자기 변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다음 투표일 광화문 쪽에 있었는데 한 8시 정도까지 보다가 저 경기도 쪽에서 표가 안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개표 방송을 안 봤는데 제가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그 영국의 노동당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기대만 칼럼에 이걸 쓰게 되었는데 79년에 영국 노동당이 대처한 채 권력을 뺏겼습니다.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79년에 뺏겼는데 83년에는 그때는 경기도 좀 살아났고 또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겼고 해서 대처가 쉽게 이겼습니다. 노동당이 이기 어렵고 또 노동당 그때 좌편향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지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87년에 당수도 바꾸고 당의 여러 가지 형태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로고도 옛날에는 붉은 적기였거든요. 당의 상징이었는데 그것도 빨간 장미로 바꾸고 그게 이제 고무대 올립니다. 87년에 또 졌습니다. 그래서 3번을 연달아졌어요. 노동당이 엄청난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노조와의 그때 안에서 있던 그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92년 선거를 맞이했는데 92년 선거 때는 선거 전까지 근소하게나마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앞섰습니다. 근데 보수당에서는 이제 90년에 대처를 날리고 인격적인 대처를 날리고 존 메이저라는 사람을 얼굴을 갈아서 나왔습니다. 92년 선거죠. 근데 92년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뜻밖 다르게
다시 보수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79년에 그때의 기억, 노조에 휘둘리고 뭐 이념적인 거기에 너무나 있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드러났던 거는 그런 그 진보 진영의 집권 능력에 대한 한계,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이 결국 드러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진보가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더 절박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진보 진영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해주신 것 같고 결국 진보 진영의 집권 능력에 대한 세입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겠나 이런 데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지사님 조금 늦게 보셨는데 아까 인사를 못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이태호 지사님께서 질의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이태호입니다. 강원태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만으로 건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진보 대 보수가 어쨌든 대연합을 극각 이루어서 한번 부딪힌 선거였다는 설명에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경제민주화나 복지라고 하는 이슈를 박근혜 후보가 선점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평가해 주시기를 그런데 불필요하게 선거가 이념적 논쟁으로 갔고 야권이 민주화 이후에 거대 담론을 진보의 상품을 제시하는데 실패를 하고 오히려 이념적 논쟁에 치우쳤다 평가해 주신 것으로 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 혹은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쪽이 제기했던 이념적,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이라는 것은 뭐였을까? 오히려 사실은 선거에서 여전히 약간 이념적인 논쟁을 붙이려고 한 것은 보수 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나 복지라고 하는 약간 이념적 성격의 담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담론을 발빠르게 차용한 대신 오히려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 대해서는 뭐 NLL 문제라든가 안보 불안 문제라든가 해가지고 일종의 약간 과거의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려고 하는 선거 전략이 일정하게 먹혔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야권 쪽에서 제기한 첨예한 이념적 논쟁 같은 게 있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에 잘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현상은 이제 두 정치 세력에 약간 조금 불만스럽거나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안철수 스스로 얘기했듯이 안철수 자신은 어쨌든 그 새누리당 정부, 구한나라당 정부, 이명박 정부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결심하게 된
그런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자신이 제기한 주된 컨텐츠, 주된 이슈는 정치개혁이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설사 여당을 지지하던 일부 사람들조차도 그 메시지에 공감을 근데 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기하기는 굉장히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정치개혁인가, 그래서 어떤 정치개혁으로 유권자들을 조직할 것인가, 그리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마치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좌표를 확정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직해내는데 그 현상의 꼭지점에 있는 안철수는 충분히 유능했는가, 그리고 적합했는가 하는 문제는 안철수 씨에게 많은 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기대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면 안철수 씨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운 야당의 정치적 재편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아까 그 영국노동당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좌우의 부분이 상당히 존재했죠. 마르크스가 살면서 자본론을 집필했던 그 나라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분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그리고 새롭게 지금 막 정체성을 찾아가는 진보, 예전에 진보라는 게 없었죠. 그냥 민주당 또 보수적인 야당이었습니다. 새롭게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진보가 지향해야 될 바가 있다면, 토니 블레어를 예로 드셨기 때문이라면 뭐 그런 제3의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주세요. 일단 안철수 현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지지자들, 전체 유권자들. 근데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두 정치 세력이 포용해내지 못하는 제3의 세력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철수가 그 대상이 되든 혹은 뭐 제3의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엮어내든 간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상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기존 정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 화면에 드러났고, 그걸 이제 진보 진영에서 다음에 집권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면 저는 부담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이철수 소장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그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화두는 던졌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정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허접하게까지 하는 좀 퍼퓰리스트적인 형태의 접근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도적 정치권에 들어가서 대표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새로운 경쟁의 틀을 만들어서 기존의 정당들에도 자극을 주고 기존 정당들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정책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제적인 논리를 보자면 애플이라고 하는 데서 생각하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개 다른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것처럼 정치 시장에서도 경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카르텔적인 구조가 정치 시장 내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적과점, 두 개의 그룹들이 좀 과정면서 제도의 효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제3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안철수 누구든 간에 새로운 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인데, 엄하게 무슨 국회의원 100명 규제하고 뭐 세비 낮추고 뭐 특권을 주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라면 전체적인 논쟁 자체가 좀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명박 논쟁이라고 했는데, 이명박 논쟁이보다는 제가 드려왔던 말씀은 좀 기존의 진보가 갖고 있던 정답에서 별로 변하지 못한 답을 줬다라는 의미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북 문제 같으면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진보가 강조해왔던 입장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가 됐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좀 부족한 거. 그다음에 뭐 성장하고 복지 같으면 또 그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기존의 틀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사를 해보면 한국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전히 성장이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뭐 복지라고 하면서 대립적인 형태로 보지 말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성의 차이. 대북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사실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서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던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 정부 10년 동안의 국대 정책을 통해서 보수적으로 제기했던 이른바 폴기 논란에 대한 확실한 피로감이 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식으로 그냥 딱 문 닫아 걷고 적도적으로 갔더니 안보 불안이 표출되는 데 대한 피로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들을 다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 더 거기서 진전된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보가 어떤 가치를 내야 되냐, 제3의 길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좀 모호하지 않고 입장이 뭐냐라는 답도 받았습니다만, 안철수가 나는 뭐 경제에서는 진보고 안보에서는 보수다고 했는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거든요. 누가 봤을 때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DJ나 노면을 넘어서야 된다, 잊고 넘어서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새로운 형태에 대한 그러니까 좀 유연함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연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어떤 그 대립적인 입장에서 진보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부분에서도 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고 이번 대선에서 확연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사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 그게 뭐냐? 그건 이제 모르지 못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성공했던 진보의 선거에서 성공했던 두 명의 진보의 대통령이 제시했던 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평화일 수도 있고, 복지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번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선인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실은 이번 대선, 저는 그게 지난 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승자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대충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본다면 60대 이상 분들이 산업화 관련된 기억이 많고, 40대 후반부터 50대 민주화된 기억이 많습니다. 그 밑에 세대들에게 어떤 미래의 가치와 관련된 역할을 뭘 줘야 될 거냐, 우리 사회가 어디를 나아가야 되냐, 어떤 지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선점하게 되면 진보가 오랫동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조금 그냥 상에 막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진보의 재구성, 이런 부분이 지금 주어진 과제 아닌가.